무언가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무언가 팟캐스트는 창업가나 지금 본인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직접 하셨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그런 팟캐스트인데요. 오늘은 응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응진님은 정말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시기도 했고 거의 0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부트스트래핑의 경험이 다양한 그리고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신 그런 경험도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장에 이런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훨씬 더 멀리 있는 사람들 아주 뭐 되게 뭐 빅테크에서 일을 한다든가 뭐 그런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내 다음 스텝, 내 다다음 스텝은 저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좋은 롤 모델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응진님 인터뷰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응진님 모시고 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로라는 법인 운영하고 있는 김응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응진님 간단하게 그 시그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시그로는 2021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고요. 지금 사업은 총 세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커머스 업체들을 위한 대시보드 솔루션, 그러니까 B2B 사스 업을 하나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외주 개발 사업, 주로 노코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외주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베트남 채용 사업 글로벌 온보드라는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충 들어도 굉장히 다른 분야의 일인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걸 다 계획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구축하게 되신 건지 그것부터 먼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군대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2017년 이 정도 시점, 17년 전후겠죠. 예. 그 시점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스타트업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오도 없었고 지금의 어떤 뭐 슈카님도 없었고 슈카님 뭐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예. 그때는 저희는 사실 페이스북을 되게 많이 봤어요. 페이스북이랑 옛날 블로그. 근데 그때 페이스북에서 한창 글 많이 쓰시던 분 중에 그 패스트 저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박지훈 대표님이? 박지웅 대표님. 음. 박지웅 대표님 글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박지웅 대표님이 왜 재밌었던 거 같냐면은 하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여러 개 비즈니스를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도 하시고 뭐 M&A도 하시고 그리고 진짜 인사이트가 엄청 되게 느껴졌는데 그걸 인더스트리 분석하시는 거에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그런 어떤 부분에 좀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영이라는 거를 좀 직업으로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업 중에 하나로서 음. 경영인을 하고 싶은데 경영인이라면은 경영을 잘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어떤 한 분야의 아이템이 아니라. 근데 그런 부분, 그런 모습들이 제가 그 글을 통해서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산업 분석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어떤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일반적인 그런 사업 전략이라던가 뭐 인사 어떻게 보면 재무 이런 부분들에 되게 그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런 성향이 사실 점점 저의 커리어에서 드러나게 됐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사실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업을 왜 지금처럼 여러 개 하게 되었냐 하면은 그냥 생존을 위한 결정들이었어요. 그냥 그 이외의 것은 더 어떤 사족을 붙일 게 없어요. 그냥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빨리 세상에 의미 있는 저희 존재 가치를 뭔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해서 시그로를 만들었고요. 그것도 진짜 그냥 돈 벌려고 했어요. 돈 벌려고. 음. 돈 벌려고라는 게 예, 그 처음에 외주 개발로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니가 니즈가 되게 명확하게 있고 이걸 잘 만들면은 누군가 사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고 외주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코드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쌓인 역량 바탕으로 조금 마찬가지로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제품을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통해서 또 생존해야 됐어요. 그때 음.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외주 개발 사업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채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의 물론 생존 고민,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고민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느꼈던 되게 좋은 장점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베트남 인력 운용해서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부가가치가 되게 높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여정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좀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럼 생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네네. 사업이라는 걸 선택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업을 이미 네네. 선택을 했고 이걸 통해서 생존해야겠다고 느꼈던 네네. 그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 네네. 그거는 사실은 좀, 그 오만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그, 사실 생존 고민은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나서부터 이 사업체로서 어떻게 살아남아 갈 것인가? 이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사업의 선택을 한 거는 사실은 뭐 생존의 맥락은 아니었죠. 그거보다는 그, 자신감의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음. 경우는 직전 회사에서 그 입사를 한 다음에 그 6개월에 한 번씩 승진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진짜 어 독보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니까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고 이제 마지막 한 6개월 정도에 6개월 1년 사이에 제로 투원 경험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할 수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신사업 해가지고 이제 IT 솔루션 매출을 되게 잘 내본 경험이 있고 좋은 분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리고 사이드로 제가 스마트 스토어 그 온라인 물건 파는 걸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많은 매출은 아니지만 월에 한 1,800, 1,700 이 정도 매출을 낸 적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하면서 느낀 게 제로 투원에는 어떤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돈은 벌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커리어상의 고민은 재직 중이던 회사가 규모가 이미 되게 큰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의 장점, 그러니까 제로 투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을 살리기에는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회사가 눈에 들어온 거죠. 초기 창업하는 팀, 초기 창업팀이고 엑시트한 파운더분께서 창업하신 어, 사업 회사였고 초기에 뭐 5명도 안 되는 멤버 안에서 어떻게 보면 BM 빌딩부터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저의 좀 현재 제가 스스로 생각한 저의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퇴사 결정을 했어요. 원래. 음? 근데 퇴사 음. 결정을 이제 한 상황에서 전 회사 대표님이 이제 여쭤보신 조언을 몇 가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커피챗 하다가 왜 또 이직을 하냐 창업 왜 안 하고 이게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그때 몇 가지 음, 제가 창업을 당장 하지 말아야겠다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조언을 되게 몇 가지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듣고서 아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좀 급하게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원래 그 개발자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네네네.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게 된 것도 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개발을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노코드로 한다고 해도 이걸 제품화 시켜서 세일즈까지 이뤄내는 건 또 완전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네네네. 어떻게 그 문제를 좀 발견하게 되셨고 이쪽으로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제가 왜 개발자가 됐냐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음. 저는 그 군대 때부터 그런 창업의 자극을 되게 많이 받고 나서 좀 되게 추상적으로 창업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창업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 갖고 좋은 사람들이랑 뭐 이제 일하다 보면은 돈이야 뭐 벌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좀 추상적인 사고를 갖고 아이템들을 뭔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본다 그런 식으로 뭔가 어, 접근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해보니까 하게 됐거든요. 이제 군대 전역하자마자 회사 잠깐 다니면서 뭔가 제 생각 정리를 하고 친구랑 바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 창업을 해보니까 개발자를 구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개발자 구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뭔가 내가 뭐 아이템하고 좋은 역량을 갖고 있으면 개발자가 같이 일을 해주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어, 당시만 해도 개발자가 진짜 너무 귀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들이 나랑 같이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도 좀 그 이겨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됐어요. 그냥 그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구현해줄 사람 없으니까 저는 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최소한 뭐라도 보여줘야지 그걸 증거로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죠. 그때는 막 유튜브 보면서 했어요. 네. 공부를. 와, 그래도 저는 그 개발을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네네.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개발자들도 있고, 그리고 마침 대학원에서도 개발자분들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매번 실패했어요. 그걸 그 적성에 맞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걸 끝까지 그 제품 만드는 것까지 어떻게 또 공부를 하셨을까요? 그때는 네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네. 일단 저는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이걸 잘한다고 느꼈어요. 그거를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은,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뭐 어렸을 때 뭐 컴퓨터 학원들 다니잖아요. 그런 거 다니면서 조금 개발을 해보긴 했는데, 가서 이제 그 동일한 시간을 했을 때 제가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냥 그거 문제 풀면서 제가 발전해 나가는 속도가 되게 그냥 스스로 빠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냥 적성에 맞는 게 있고, 그 당시에는 사실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되게 그 뭔가 어, 남들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저는 되게 음. 돌아가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였고, 되게 다급하고 어, 압박이 심했고 스스로에 대한. 예. 그리고 뭐 돈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뭐 지금도 뭐 많지 않은데 여튼 당연히 그 군대 때 모아놓은 돈 가지고서 그 월세 내가면서 이제 하는데, 음. 당연히 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거 못하면은 대기업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막 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도 들어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문과생 입장에서. 네. 음.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 뭐라도 해야 된다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이 주변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이게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 그 환경에 놓여 있지 않으면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네네. 막 그런 환경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제가 만약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주변에 사실 친구가 잘 되면 저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문과를 이제 나오셨고 주변에 네. 개발자분도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끝까지 계속 해내시는 게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저는 뭐 할 때 항상 하는 어떤 그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항상 레퍼런스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의 모든 일에서 레퍼런스 성공 사례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생각은 나는 경영인의 커리어를 갖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공 사례들, 그러니까 잘 알려진 창업가들이 어떤 길을 걸었나? 근데 보니까 다들 좀 어렸을 때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건 긁어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창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 안에 내가 개발자 될 수 있나? 라는 거에서 그 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것도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1년 만에 개발자 돼가지고 취직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글 읽으면서 이거는 아주 열심히 하면 되긴 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때 제 주변에 개발자도 하나도 없었고, 그 머싸 친구들 선배 형들한테 물어봤을 때 절대 그좀 쉽지 않다라고 되게 말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냥 그래도 그냥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음. 뭔가 뭐뭐뭐 정도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그럼 1년 만에 뭔가 되게 지금 흔한 신입들 수준의 개발 역량을 갖고 취직을 할 수 있었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줄 아는 상태, 그리고 좀 잠재력을 믿어줬던 어, 분이 있어가지고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냥 음. 나머지는 누군가 했으면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볼 음. 수 있,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도를 할 수는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예 안 될 그거 것 진짜 같으면 저도 안 중요한 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음, 맞아요. 이게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하거든요. 어떤 뭐 시험을 공부를 할 때도 제일 빨리 붙은 사람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 하기 저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되게 용진님 그런 부분에 진짜 너무 좀 존경스러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개발자로서의 커리어가 시작이 되었고, 여하튼 그 이후에 그래도 에이전시로서 또 판매하는 거 좀 다르다고 아까 저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 조금 어떻게 처음에 고객을 유치를 하고 이게 팔린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음, 사실 그 시그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 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음, 그러면 시그로 얘기로 넘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시다가 제 시그로로 외주 개발을 시작을 하신 거죠.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어 회사 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외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제가 회사 다니면서 외주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주를 한다는 게 제가 막 진짜 개발해가지고 뭐 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주변에 사장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 사업하고 싶으니까 그 친구들도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물건 파는 뭐 사람도 있고 식당 하는 형도 있고 막 이랬는데 다들 개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근데 그 중에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후배들 데리고서 뭐 외주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직접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곤 했는데 그 중에 한 프로젝트가 이제 그런 데이터 대시보드 사업이었어요. 음, 그 대시보드 만드는 게 필요해서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매출이랑 광고비를 그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야지 실적을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적 음, 보는 거가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엑셀로 그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수집해가지고 넣어주는 그런 외주 개발을 해달라고 했었고 그걸 이제 직접 좀 해보게 된 거죠. 제가 팀을 이제 초기 지금 파운딩 멤버들이랑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음, 아, 네네. 아, 그렇게 처음에는 그 개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시그로라는 그 제품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음, 그걸로 맞죠. 이제 이게, 시작을 한 거죠. 예. 맞아.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맞아. 시그로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저도 예전에 시그로 처음 났을 때 봤어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 그 6개월 동안 개발을 하셨고 막 그런 스토리들도 그때도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식으로는 온라인에서 브랜드 사업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화장품을 판다거나 아니면은 뭐 건강기능식품을 판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판매를 하세요. 뭐 그래서 11번가, 쿠팡, 뭐 아마존 아니면 카페24에서의 자사몰 그리고 다양한 광고 채널들에서 광고를 하시거든요. 온라인에서. 뭐 네이버 검색 광고도 있고 뭐 쇼핑 광고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채널들에서 집행한 이제 광고와 그 다양한 판매처에서 발생한 매출들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회사의 수익 그러니까 매출과 광고비가 얼마 나갔고 원가는 얼마 나갔고 하는 데이터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린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다가 이걸 좀 뭐랄까요? 사스라 표현은 되죠. 사스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일단 음, 사실 저는 뭔가 접근을 할 때 외주 개발을 뭔가 하고 그걸 좀 고도화해가지고 사업화를 했다라고 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계속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제일 관심 가지고 있었던 섹터는 B2B 사스라는 키워드였고 그럼 B2B 사스 섹터 중에 우리가 초기에 돈을 벌면서 어,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어딜까? 커머스 업체들 대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글로벌에 대해서는 아예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시는. 예. 그래서 그 B2B 사스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모수랑 객단가가 당연히 중요해요. 그걸로 마켓 사이즈가 나오는데, 근데 음. 한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B2B 사스를 했을 때 그런 스케일러빌리티가 나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역사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기존 플레이어들을 통해서 매출을 추산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파이낸스, HR, 이커머스 이렇게 세 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분야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외주 개발에서 기회를 본 거죠. 이제 대시보드, 이커머스 대시보드라는 측면이. 음. 이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사스 형태로 만드는다는 그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말로 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좀 뭔가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면 개인에게 커스텀해서 제품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인력 구성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의사결정을 좀 결정적으로 내리시게 된 것이 있으실까요, 계기가? 아, 네네. 일단 저희는 외주 사업을 하려고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음. 스케일러블한 비즈니스 모델을 음. 생각을 한 게 이제 B2B 사스이고, 그 음. 사실 B2B 사스는 외주 개발이랑 근본적인 어떤 모델적 차이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른 음.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 고정비가 낮다는 점과 그 높은 마진율 그리고 되게 스티키니스가 높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비즈니스로서 그래서 그런 음. 그 모델로서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음. 기존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식이 외주였죠. 그러니까 다른 개발사를 음. 붙여서 하거나 아니면은 내부의 개발자를 뽑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월 구독료를 내는 서비스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예. 음. 이게 그게 맞아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으니까. 제 네. 외주 개발,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어떻게 그 시장을 보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진짜로 그 애초에 스타트업을 해야겠다라고 인력을 모으셨고, 그런 와중에 주변에 있는 아이템들을 보시기도 하면서 그 이커머스라는 게 B2B 사스 시장에서 바로 돈을 벌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모로 검토가 되고 약간 직관적인 영역인 것 같기도 한데, 아, 네네.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자신을 좀 놓이게끔 하는 그 환경이 어디였을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 설명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B2B가 돈이 된다. 그리고 VC들도 그 당시 B2B에 돈이 되게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사스도 나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되게 종합적인 그 정보가 있고 주변에 사람도 있고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지 사스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환경이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되었고 그런 네.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지도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사실 진짜 저는 옛날부터 사업을 생각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는 아닌 것 같고, 어, 정확하게는 경영학술 동아리 제가 했거든요. 되게 유명한 경영학술 동아리 나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선배들 중에 사업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업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되게 많은 인더스트리와 그런 그 음. 글 쓰시는 분들 음. 어, 을 보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죠. 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컨텐츠를 많이 본 게 어. 엄청 큰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예, 주변의 창업가들은 좀 자연스럽게 그, 그 과정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서로 음. 공유하는 과정들에서. 음. 이게 진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맞아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환경 구성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전략적으로, 그게 원했든 원하지 않든 너무 잘 하시는 네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맞다는 거를 사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실행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네, 실행으로 만약에 옮기기까지 좀, 제가 지금 정리를 조금 잘 못했는데 잠시만요. 아, 그 네네네네. 이게 그러면 시그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리트머스를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그로를 통해서 사스 제품을 만드셨고, 리트머스라는 노코드를 통해서 개발하는 외주 개발사도 또 창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리트머스는 어떻게 시작이 더 하게 되셨을까요? 아, 네네. 일단 저희가 시그로를 시작할 때 이제 산업 음, 리서치를 막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공 사례를 찾은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B2B 사스 회사들을 보면은 사실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음, 클라우드 시대에서 클라우드를 리딩하면서 세일즈포스 같은 되게 좋은 회사가 나왔고, 어, 그래서 이런 그 히스토리들을 쭉 보면서 지금 기술 트렌드와가 있으면은 그게 어떤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IT로서. 뭐 지금 예를 들면 AI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와 되게 다른 워크플로우들과 솔루션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그 당시 제가 창업할 때 기준으로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걸 하나를 저희가 들고 갔을 때 이걸로 인해서 유니크하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나온 게 노코드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코드. 근데 노코드라는 기술 트렌드가 사실 되게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드프레스도 있고 뭐 윅스도 있고 카페이사도 있고 굉장히 뭐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저희가 노코드 쪽에서 봤던 건 플랫폼 개발이 노코드로 가능하다. 그리고 노코드로 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은 린한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하려고 했던 솔루션, 그러니까 대시보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단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사실 차트라는 되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어떤 UI UX 형태를 따르면 되기 때문에 노코드 솔루션을 해도 된다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판단 하에서 노코드로 솔루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된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결한 문제들도 많았고 노코드에서 어떻게 음, 하면은 좀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저희는 개발자로 집단이 모여가지고 노코드를 썼기 때문에 그 음, 어떤 노코드로 진짜 안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노코드로 하고 개발자를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나 노하우도 쌓이다 보니까 노코드 쪽이 커뮤니티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 분들 같은 어떤 성향일 수도 있는데 배운 걸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질문 음, 답변에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질문들 뭐 이런 어떻게 하냐 저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뭔가 답변을 해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주도 좀 그거 관점에서 좀 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저희가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고 뭐 용준님이라고 저희 그 리트머스 팀 리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잠깐 작업해드리고 그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저희가 당시 기준으로 이제 그 펀딩을 받고 나서 시장이 되게 빨리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그로가 빨리 안 컸어요. 그리고 B2B 음, 사스 산업 자체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현실적으로 좀 더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 랑 저희 성장 속도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빨리 크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VC 펀딩 받으면서 플레이를 했을 때 어, 도달하는 방향성이 잘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예. 그 펀딩도 사실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고 저희가 느끼기에 선택 옵션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팀을 줄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노코드나 개발 팀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자원을 좀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리트머스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작할 때 좀 실험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이거를 진짜 메인 비즈니스로 하려고 막 각 잡고 들어갔다라기보다는 되게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어,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뭔가를 할 때. 예. 음, 하나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데 벌린다는 건 되게 안 좋은 역행하는 선택지인데 어, 작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거의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팀원분들 그걸 되게 동의를 해줘가지고 음, 시도를 해보다가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게 초반에.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근데 진짜 판단을 엄청 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저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시장에 기억이 나는 게
어쨌든 스타트업 시장이 미국도 안 좋아지고 한국도 덩달아서 안 좋아지고 모든 투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돈을 먼저 벌어야겠다는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들이 왔었는데 그걸 또 바로 에이전시 형태로 틀어서 바로 의사결정을 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 뭔가 갖고 계신 것을 더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라면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의 결정이 결과론적으로지만 저 너무 뛰어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그때는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예, 진짜 팀원들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예. 것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전 그것도 너무 신기해. 사실은 듣다 보면서 계속 질문이 드는 것이 예.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개발자분들은 보통은 노코드 싫어한다기보다는 별로 안 써봤으니까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설득해서 개발자들이 노코드를 엄청 세게 만들고 그걸로 만들어지나 그거를 고민하셨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지금 우리가 시장이 안 좋아졌으니까 에이전시도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하시고 그걸 어떻게 설득해 나가시면서 뭔가 결정해 나가셨는지 너무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아, 네네. 일단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냥 어, 음,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초기에 생각의 씨앗 단계에서부터 공유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왜 어떤 맥락에서 노코드라는 그러니까 노코드란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하고 사실 그 과정에서 저의 가설들 있잖아요. 이 인더스트리에서 우리가 잘하려면은 우리만의 유니크한 밸류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히스토리를 보니까 기술적인 트렌드와 되게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럼 우리가 레버리지할 수 있는 기술 기회가 뭐냐? 노코드가 이런 부분이 강점인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레버리지 해볼 수 있을까? 그 레버리지 했을 때 우리만의 유니크한 밸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던 거고 그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아이템에서 발견된 거죠. 저희는 비둘기 음, 사스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UI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리나게 테스트하기에는 노코드가 더 적합하다. 라는 거를 발견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과정들에서 되게 가설들이 있었거든요. 그 음, 가설들을 실험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 스스로 그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노코드로 이게 되냐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뭐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시각화하는 게 되냐, 그리고 진짜 빨리 되냐, 그 스케일러블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다 경험 테스트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거고 그 과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설득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의견 다툼이 있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 정확한 데이터가 뭐냐를 얘기를 했고 뭐 어떤 의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로 뭐 되는 거 음, 맞는지, 그럼 설계가 이렇게 음, 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한 거고 그 외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되게 어, 의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뭔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음,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단순히 캐시플로우인가? 캐시플로우면 회사 가면은 돈 더 잘 벌겠죠. 어디 다른 회사 가면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어떤 생각의 핵심은 노코드가 훨씬 더 나은 MVP 검증 방식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 어, 사회적 환경 조성이 안 돼 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맥락이냐면은 노코드 개발자라는 건 없거든요.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가 노코드를 통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다 프리랜서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음,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기술 발전 트렌드들을 또 보면은 원래 연구에서 직업들이 탄생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라는 직업도 사실은 대학원에서 연구하시던 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기업들에다 해주다가 솔루션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음, 대부분의 그 소프트웨어 직군들 초기 직업은 외주예요, 외주. 그러니까 오라클도 외주로 시작 외주 음,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그 솔루션을 그러니까 외주라면 컨설턴트였고 음, 노코드가 저는 그런 스테이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코드라는 음,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프라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회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느리기 때문에 사람은 배워야 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리고 기업들이 이걸 도입해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어야 직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교육 이 프로그램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직장 취직하는 시스템 에코시스템이 나오면서 좋은 인력들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2B 사스로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노코드 개발자들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인력 수급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기획자분들 입장에서 노코드 개발자라는 커리어 선택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음. 있는 배팅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한다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개발자 수준으로 급여를 주려고 해요. 그 음. 노코드 개발자에 대해서 그 이유가 노코드 개발자로서 그 어떤 커리어적인 안정성을 느끼려면은 그리고 신분야에서 되게 빨리 러닝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는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되게 보상 구조를 잘 맞추고 어떻게 보면은 스텝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음. 그 일반적인 회사가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음. 막 학교에다 동아리 만들고 기획자들 뽑아가지고 교육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강의하면서 음. 이제 개발자를 육성했거든요. 노코드 개발자를.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노코드 개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좀 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이 저희 외주 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음. 있게 되면 설명할 수 있는데 음. 뭐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리트머스 사업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그 찾는 과정이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 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음. 어떤 의미와 기회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거기에서 더 확장돼 가지고 일반 외주 개발 전체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갖게 됐거든요. 그 음. 과정들에서 저희가 생각 고도화하는 거를 되게 많이 그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건 의미 있는 어떤 그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중할 만한 문제는 아니야라는 결론이 났으면 저도 굳이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고용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노력은 전 당연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도 그걸 제 되게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어쨌든 음. 저는 경영자가 져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그런 저희가 뽑고 어떻게 보면은 비전을 설명해가지고 같이 해주신 분들을 뭔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돈만 보는 거였으면은 굳이 이 선택지가 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보는 방향성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가지고 하게 됐죠. 음. 음. 근데 진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개발자보다 임금이 저렴한 상태에서도 당연히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훈련 기간이 짧으니까 임금이 낮아지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구조를 보셨을 것 같은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냥 이 커리어를 선택한 사람에게 그 장래를 우리가 100% 개런티를 해주진 못하더라도 이 시장이 충분히 크고 있고 우리 회사가 그 비전을 보고 있고 선도를 할 거야 라는 걸 설득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진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진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음. 어, 저는 그냥 되게 음, 실용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비용을 되게 아끼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문화랑 그 음. 비전이라는 게 밸류가 있구나라는 걸 되게 극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제가 그 비전과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면은 리트머스라는 회사는 존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프랙티컬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 들여가지고 돈 버는 거에 되게 근접해 있는 비즈니스여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그래서 우리가 과외하는데 어떤 사회적인 비전을 물론 그러니까 논할 단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저희가 음.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떤 규모가 더 커지고 하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초기에 그걸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주 개발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음.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더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는 없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로스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음. 장기적으로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구성원들의 비전과 우리 사업이 하는 의미가 뭔지를 간단하게 잘 정의하는 거. 음. 예.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좋은 분들 그리고 고객 설득도 사실 그걸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세일즈에서 음. 그걸로 설득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음, 그러면 이게 매출 얘기도 조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증했다고 저도 보았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급증이 되었는지와 그리고 네.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뭔가 급증했다고 했을 때 너무 큰 걸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저는 아직 저희 너무 작아가지고 일단 작년 기준 한 14억 정도 물론 결산 나오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14억이었던 거죠. 23년에 그리고 저희가 8억 정도 했거든요. 음, 그리고 22년에 이제 8천만 원 정도 이제 했었는데 그 이제 한 해 한 해 되게 드라이브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매출 성장에. 어 그래서 2년 전, 그러니까 8천만 원에서 8억 갔을 때는 시그로라는 비즈니스가 이제 어, 음, 이제 비즈니스 MVP 단계에서 벗어나서 어떤 진짜 음, 솔루션이 돼서 구독자가 쌓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제품을 고도화하고 그로스해야 되겠다라는 게 발견된 시점에 그렇게 올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억에서 그 14억으로 가는, 그러니까 작년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8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리트머스라는 사업 아이템을 되게 계속 그 검증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작게. 근데 그게 이제 셋업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로스를 하기 시작한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로스 음, 덕분에 이제 14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스로의 구독료와 그리고 구독 매출과 그 리트머스를 통한 에이전시 매출이 합쳐져서 그래서 거의 3년, 4년 사이에 네. 20배 이상 성장을 했군요. 네네네. 뭐, 예, 배수로 어, 찾으면 그런 편이죠. 그런 셈이죠. 예. 근데 아직 뭐 음, 규모가 작으니까 저희는. 예. 아닙니다. 진짜 이런 그 시점들이 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라는 그 순간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PMF가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어디서 외국에서 질문했을 때 누가 그건 모를 수가 없다. 그냥 네네.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음, 그게 PMF라는 게 어느 정도 스케일에서 PMF냐에 따라서 매 스테이지가 PMF를 찾아야 되는 것 같고 저희도 지금도 음, PMF 찾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8천만 원에서 뭐 8억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상식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은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그 업에서 플레이어들을 쭉 봤을 때 이 정도 매출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는 어떤 음, 그 기준을 저희가 세워볼 수 있잖아요. 뭐 과외를 하면 얼마 번다. 뭐 외주를 하면 얼마를 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벌더라. 크리에이터가 하면은 통상적으로 몇 년에 얼마를 번더라. 그러면은 거기까지 도달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10억 언더 정도는 음, 음, 일단 그 어떤 사업체가 됐다라는 수준으로 좀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 요건들을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충족해야 되는 요건. 그래서 B2B 사스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 월 구독을 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돼야 되니까 리텐션이 일정 수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객단가, 그러니까 CAC라고 하잖아요. 그 CAC랑 LTV라고 하는 수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음, 한 명의 고객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랑 그 우리가 평생 라이프타임으로 줄 수 있는 밸류의 비율이 뭐 3대 1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아이템이나 혹은 페인 포인트들을 찾았다. 이거가 충족되면은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최소한의 개발이 돼야 돼 있을 음, 할 거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매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이제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조금 더 경쟁적인 부분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아직 그래도 작으니까 뭐 엄청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있던 음, 플레이어들 원래 이게 사업은 다들 확장하잖아요. 확장하면 인접 영역을 이제 건드리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음, 커지면서 조금씩 그 전에는 아예 없던 그냥 경쟁사가 없었거든요. 그냥 저희 없는 것만 음, 하려고 해가지고 그 음, 시그로도 없었고 리트머스도 없었는데 이제 넓게 보면은 경쟁자들이 보이죠. 이제 그리고 음, 리트머스도 이제 저희 회사 다니시던 분들도 창업하고 그리고 뭐 음, 그 노코드 커뮤니티에서
그 외주 개발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겼죠. 잘하시는 분들도 음. 많고. 네. 근데 진짜 한번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응진님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포인트는 진짜 특정 세계를 되게 진짜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방향성이 되게 의사결정 곳곳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성장이 됐는지, 그리고 개발을 하네, 대표들이. 나도 개발을 해야겠다. 개발을 하고. 그걸 어떻게 비용 효율화 시킬 수 있을까? 노코드가 이 시장을 좀 더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 노코드를 하자. 이런 뭔가 의사결정 하나하나들이 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신기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 그럼에도 네네네. 그 중간중간에 당연히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결정 자체는 되게 체화되어 있는 그런 포뮬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에 그런 막 갈등도 있으셨고, 사실 강도 사건 뭐 그런 위기에 대한 얘기도 아, 네네네. 해주셨었는데, 이건 언제 있었던 그런 아, 것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친구랑 창업을 했을 때, 음. 그리고 네, 네, 그때 빚도 있으셨던 있었던 적이 일이고, 있다고. 예. 네,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창업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일 큰 실패? 제일 큰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아무튼 제일 힘들었던 시절? 예, 였던 것 같아요. 음. 그때 그런 빚도 있으셨고, 사실 빚을 진다는 거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좀 느낌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빚이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와, 빚이 50억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이랬는데, 와, 50억이나 빚을 질 수 있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빚을 져서 그걸 갚아본 사람만이 얼마나 그 뭐 압박감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뭐 성공한 창업가들 중에서는 파산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거의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들도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조금만 부탁드리고, 어떻게 그래도 극복을 하셨는지 그것도 들려주실 수 있으면 너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단 그 저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돈이 한 3, 4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 음, ROTC로 가가지고 그때 음, 안에서도 뭐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창업해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하고 음, 있었는데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친구랑. 창업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뭐를. 그러니까 사업도 너무 모르고 경험도 너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못된 선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친구랑 그 신림동 고시촌 꼭대기 진짜 산 꼭대기에 방을 세 개를 잡아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친구, 다른 하나는 이제 둘이 일하는 공간. 근데 거기가 월세가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거의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싼 곳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신림동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거기 음, 진짜 노숙자 수준의 어떤 삶을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일용직 음,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많은데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이 조금 진짜 안 좋으신 분이 저희 층에 살았어요. 음, 예. 음, 근데 이제 어느 날에 그분이 밤마다 원래 좀 소리를 지르고 주변 이웃들과 되게 싸움을 많이 오, 벌이시는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저희가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밤에. 그러니까 음, 그래가지고 밤에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랑 와 진짜 어제 진짜 노답이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창문이 딱 열리면서 야 너네 내 얘기하고 있지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소주병을 들고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좀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그 좀 만취 상태셨어가지고 되게 좀 위험했거든요. 막 그 음, 빼지고 막 피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시촌 주변에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보고 경찰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맞고 대응을 하다가 이제 이게 음, 지금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막 그 크게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도망 다니니까 이제 그분이 저희 방으로 들어간 거죠. 저희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경찰 언제 오냐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그분이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다 부수고 창문 밖으로 막 집어 던지고 그래서 방이 피범벅이 됐어요. 그 방이. 아. 예. 어. 예, 그런 일도 있고, 그래 경찰차 타고 가고 막 재판 가가지고 무슨 일 있었는지 막 설명하고 이런 경험도 했었고, 그리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되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빚지게 된 거는 어떤 스토리냐면, 사실은 좀 되게 프라이빗한 얘기여가지고 당사자분들한테 음. 이게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익명으로 다 하면은, 제가 되게 제일 친한 친구랑 지금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두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멋쟁이 사자처럼 음. 파운더분이 있으신데, 지금 되게 잘 사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희를 조금 믿고서 같이 사업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음.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형이 되고, 저희 음. 둘이 이제 음. 같이 일을 하는 구조였는데, 그때 저희는 좀 뭔도 모르고 막 개발자도 뽑고 뭔가 그 사업을 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런 음. 블록체인 쪽 코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음. 접자는 판단이 됐죠. 어느 시점에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음.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동안에 여기가 이 사업에 좀 들이게 되는 그 돈이나 급여 같은 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라는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고, 당시에 저희가 몇 천 정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셋이서 막 얘기하고, 예,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법인 청산하면서 음. 두인님이 돈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음. 여기다가 뭐 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몇 천 정도 큰 돈 쓴 거를 본인 사비로 그냥 하셨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대 보험료랑 일부 급여 체납된 것들만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그냥 돈 다 썼죠. 있던 거 진짜. 음. 네, 한 3, 4천 있던 거 다 쓰게 됐고, 거의 이제 마지막 막판에는 저희 그거 접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취직하기 전에 개발 외주랑 코딩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랬죠. 예, 어. 그때 이제 그 사실 되게 엄청 큰 러닝과 어떻게 보면 동력을 얻었어요. 음.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음. 뭐 이두님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네. 뭔가 이게 그때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됐던 거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냥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너무 음. 못하고, 음. 너무 못한다는 게 좀 음, 지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운더랑 싸우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가, 의견이 다르면. 음. 그리고 음. 지분은 뭐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그리고 음. 어, 합리적인 판단이 뭔지에 대한 기준도 좀 없었던 것 같고, 뭘 해야 되나도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너무 미숙했던 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나름의 좀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큰 실패를 겪고 나서 그다음에는 꽤 많이 뭔가 의사결정 기준이 많이 달라졌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음. 일단 그게 어, 그 1년의 경험이 저한테 제일 의미를 준 거는 절박함을 줘가지고, 음. 그러니까 절박함과 나의 현실 직시, 내가 음. 얼마나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인가. 그리고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은 웬만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음. 그러니까 어 극단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음. 좀 했던 것 같은데, 사업은 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음. 예, 음.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좀 음.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음. 갖춰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 예, 음. 그리고 너무 저도 뒤처짐? 비슷한 경험을 많이 예, 했던 것 같아서 저도 그리고 그거 봤어요, 영상. 예. 예. 너무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패스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러면 그걸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다들 어떤 이런 음. 경험이 있겠죠? 예. 근데 음. 좀 저는 늦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누가 음. 보면은 뭔가 사업에 대해서 막 되게 오랫동안 진로 탐색을 해가지고 막 한 것 같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뭔가 제대로 된 커리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배우고 뭔가 어, 역량을 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29살이었거든요. 근데 29살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개발자로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발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개념이 있어요. 스택이랑 큐라는 음, 개념이 있어요. 근데 개발자 그 거기 약간 리드 하시는 분이랑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면접을 보는데 이걸 모르더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음, 제가 속으로 와 이거 나 모르는데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개발에 대해서 되게 음, 모르고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여자애들은 막 대리 달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음, 회사 1년 차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음, 그래서 그런 어떤 되게 어,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뭔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뭐 29살에 커리어 시작하고 그런 분도 많지만 저는 그 음, 앞에 방황의 기간이 되게 다 모든 게 음, 방황의 기간이었거든요. 그 앞 기간에 음, 누군가한테 뭔가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뭐 창업을 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저희가 뭔가 그 그래도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걸 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사람을 못 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만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음, 만나서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음,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 상황이었어가지고 음, 이게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 예, 예, 그쵸. 예. 그런 뭔가 그러니까 사소한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창업할 때 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 있거든요. 그 결혼했는데 이제 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축의금을 제가 10,000원 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그럴 수 수도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되게 약간 아 이게 좀 그러니까 막 옷도 막 꾸깃꾸깃한 셔츠 입고 가가지고 막 음, 그러고 온 경험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음, 개발자 일하면서 와 이것도 모르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는 그런 음, 경험들을 한 게 저는 2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 음. 그래요. 맞아요. 이제 사실 뭐 매출만 보고 이렇게 20배가 늘었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그 사람이 겪었던 거를 또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되게 환상이 끼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 네네네. 많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좀 동질감도 느끼고 네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 또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저도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고 그 리트머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어서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노코드라는 것을 개발사 외주로 노코드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걸 인력도 이제 그 교육도 하셔야 돼서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네네. 그때 노코드라는 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데까지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개발인데 이렇게 저렴하다라는 것이 저렴하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인식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선례가 없는데 이거 만들어도 되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네네. 어떻게 뭔가 설득이 되셨고 그 매출이 확장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뭐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도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가장 이 사업에서 가장 크게 가졌던 가설은 외주 개발 MVP 쪽은 노코드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음,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상 일반 외주 개발 대비 5분의 1, 그러니까 뭐 2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가격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처음에는 이 부분을 좀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외주 개발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노코드라는 걸 제안을 해가지고 그 음, 어떤 비용을 아끼게 하자였는데 사업 초기에는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고객사분들은 다 노코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지금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노코드에 대해서 알고 오시거든요. 알고 충분히 법을 음, 해보시다가 막히셔가지고 어떤 음, 확장성이라던가 직접 하는 것보다 외주가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설득을 하고자 했던 게 좀 사업하기 전에 몰랐던 그 저희들이 가졌던 어떤 생각이면은 지금은 그걸 가속화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결국 성공 사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음, 시그로라는 회사 자체도 그 어떻게 보면 노코드의 성공 사례로서 그 저희가 되게 많이 팔아먹는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된다라는 걸 음, 증명하는 그런 것처럼 저희 고객사들을 도와드리면서 그런 노코드 성공 사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설득되는 걸로 지금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저희도 되게
사업 초반부터 많이 하려고 한 게 노코드 생태계를 키우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는 저희 홍보 많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노코드 씬 안에서. 음, 그러니까 물론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분들이 좀 많이 활동하실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외주사 분들이나 음, 사람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질문 답변 다 했거든요. 이제 거기 음, 저희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커뮤니티에 1,000명 정도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음, 질문하면 거의 다 해드리고 했는데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저희가 외주 개발 사업하면서 첫 해에는 노코드 그 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디너를 이제 그냥 뭐 그 음, 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외주 개발해서 번 거를 음, 거기에서 그냥 싹 썼어요. 음,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노코드로 사업하시는 분들, 거기 생태계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다 그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어 작년에도 노코드, 그러니까 올해 총 것 같은데 노코드 해커톤 하면 저희가 후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라도 음, 하고 있고 음, 되게 그런 거 열려 있어요, 엄청. 근데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냐면은 저희는 결국엔 노코드가 트렌드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노코드 하시는 분들을 서포트를 해드리는 게 저희가 그냥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뭔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노코드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그리고 여기 음, 생태계에 더 좋은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겨서 경험을 많이 좋게 해야지 인식이 좋아지고, 그래야지 뭔가 사회적으로 뭐 노코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저희는 어떤 경쟁력을 내부적으로 잘 갖춰야겠죠.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한 게 첫 해에 노코드 그 노코드 외주 쪽은 그랬던 것 같고, 작년에는 사실 제일 고통스러웠던 부분은 스케일업을 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코드 개발자의 육성이 제일 문제였고, 저희가 느끼기에 그 유입된 것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질로 만들어내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원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팀원들이 많이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게 더 나은 판단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지금 거의 저희 노코드 이제 들어와가지고 배워서 나간 애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외주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절반 이상. 예. 그 정도로 뭔가 이게 잘 배워가지고 그 좋은 스킬인 거죠. 그래서 다니던 친구들이 나가고 저희가 인력들 육성하는 거를 그 문제를 못 풀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작년 초기에. 근데 그게 이제 풀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육성하고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솔루션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지를 좀 러닝을 하면서 또 한번 점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나요? 네, 이거 뭐 근데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그냥 교육 커리큘럼을 잘 두고 채용할 때 음, 신중하게 신중하다는 게 이제 음, 이 친구가 노코드에 관심이 이제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환경이 노코드를 쭉 했을 때 어떤 얘한테 좋은 커리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개발자로서 얘가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건데 그러면 필요한 속성들 있잖아요.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검색해가지고 하는 거에 좀 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잘 뽑으려고 했고, 그리고 서비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프로세스를 그냥 고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주 개발에서 그 저희는 드릴 수 있는 가치가 리난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빠른 의사결정과 오퍼레이션의 효율성을 통해서 비용과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프로세스가 생략된 상태로 진행을 해왔어요. 싼 가격을 무기로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드민을 우리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노코드로 변환하고 싶어 해요. 자신들이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싶어서. 근데 그런 건들은 되게 정교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QA가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약 과정에서도 오해가 없어야 되고, 뭐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 부분들, 그리고 들어왔을 때 문의 응대를 어떻게 하고 세일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팀원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PM들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사후 관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생각들, 노코드 개발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노코드 음, 개발자는 그 조금 더 비즈니스 친화적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지만 저희는 음, 라이트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막 그 그들이 갖고 있는 숙련도도 물론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UI UX를 제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할 수 음. 있는 역량들을 좀 어,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진짜 창직의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시장을 그래서 같이 저희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커뮤니티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진짜 이 노코드라는 걸 투자를 했을 때 그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회사에는 꽤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되는 것까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 와, 이거는 내공이 정말 많이 쌓일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 너무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게 맞다는 그 의사를 결정을 하기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고, 네, 네, 네. 그러면서 베트남 개발자 분들도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된 건가요? 좀 아, 같은 네네. 맥락이라고 보면 근데 조금 더, 이걸 다 네네. 베트남에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냥 아, 다 영어로 음, 베트남에서 한 거고, 네, 음, 그죠. 그리고 베트남 개발자로 그럼, 왜 가게 됐냐 또 뭐 음, 스토리가 있긴 한데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그럼 뭐 간단하게, 이게 네네. 인건비를 줄여야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 맞아. 인건비를 줄여야 음, 되는 건데, 음, 그냥 그게 글로벌로는 상식인데 한국에선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오프쇼어링이 너무 당연한 건데 음, 한국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한국말을 써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뭐. 네. 음,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인건비 차이를 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활동을 유럽이나 미국은 이게 10년 이상 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화돼 있고 어,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그 우리가 오프쇼어링을 해가지고 하는 거랑 저희가 집중해야 될 음, 부분,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음,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음, 기술적인 고도화 부분의 영역이 좀 달라요. 근데 음, 그 한국은 좀 그런 게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저희는 생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존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건데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린 반드시 망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그 해외 이제 베트남의 인력들을 유치하는 것부터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그게 약간 메인이라고 보면 되나요? 한국보다는? 어 작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음, 베트남 인력들의 채용과 교육 그리고 운영 저희가 베트남 오피스가 작년에 초 기준으로 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정규직이 리트머스 파트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 세 명 됐나? 세네 명 됐나? 네 명이네요. 네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명 넘거든요. 그 베트남 그 음, 오피스의 이 사업부만. 음, 그러니까 그런 되게 빨리 채용을 하면서 교육을 다 해야 됐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노코드 개발자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음, 저희가 이제 어떤 직급 체계와 급여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음. 교육을 인턴으로 뽑아서 하는 것들을 다 발굴을 한 거죠, 사실. 방법론을. 와, 이거 어떻게 하셨지? 진짜 너무 신기한,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셨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베트남 그 글로벌 온보드가 그 왜 음, 나왔냐면은 저희 이걸 해보니까 음, 이거는 굳이 다른 사람들이 할 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진짜 다이나믹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막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한국어 할 줄 아는 베트남 친구를 뽑아서 영상 편집자를 시키고 그리고 뭐 예, 영상 편집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 베트남 친구랑 같이 샤부작 사부작 저희 친구 도와준 친구 있거든요. 그 버닝브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랑 같이 음, 해가지고 이제 뽑고 그리고 없던 포지션들을 만들어가지고 뽑고 그리고 되게 베트남에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 포지션 사람들 헤드헌팅을 하거나 저희가 링크드인을 커넥트 해가지고 파이썬 음, 개발자들 그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진짜. 너무 뽑기가 음, 힘들어가지고. 네. 음, 그래서 뭐 그런 경험들을 조금 쉐어해드리고 싶어요. 그 글로벌 온보드라는 음, 솔루션이 저는 되게 지금 사실 집중을 못 하고 있고 왜냐면 돈이 막 그 어, 저희가 막 그런 거 그거를 막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많이는 못 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받고 있거든요. 고객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분들이 베트남 개발자, 그러니까 글로벌 사실 팀을 그 꾸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많이 노하우들을 어떻게 보면은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인프라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음, 어, 진짜 이게 여러 사업들을 하시면서 중간에 시장을 보고 판단하고 또 되니까 하시고 약간 그런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혹시 그 주변에 공동 창업자라든가 같이 논의는 누구랑 하세요, 그럼 주로? 네, 공동 창업자들이 있죠. 음, 저희 귀여운 파운더들이 귀엽다고 하면은 다 큰 어른들인데, 음, 하여튼간 음, 저희도 거의 4년 돼가지고 지금 그 음, 함께 해온 어떤 러닝들이 많아요. 파트들이 조금씩 음, 다 달라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음, 네. 저희도 그 그럼, 엄청 힘들어요. 매해 위기예요. 지금 올해 위기예요. 음,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팀원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 어쨌든 음, 솔루션을 갖고서 좀 움직이는데, 여튼 항상 그 되게 그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음. 정말 보시는 분들도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아주 안정적이라고 안 하셨지만 그럼에도 성장세가 가파르고 꽤 많은 매출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임에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계속 갖고 계시면서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참고로 네네네. 수익은 안 네네. 나요. 저희는 완전 음. 적자 상태고 네. 예, 솔루션 사업 하실 때 저는 이 얘기 꼭 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B2B 음. 사스나 사스 솔루션 사업할 때 음. 그 되게 사업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쵸. 그러면 외주 어쨌든 외주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긴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예, 예. 약간은 좀 더 수익이 필요한 부분이 네, 저희 거군요. 엄청 돈을 많이 붓고 있고 외주도 음. 거의 BEP예요. 거의 돈이에요. 네. 음. 그럼 그 투자 받으신 건 이게 저도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죄송해요. 중간중간에 아, 질문이 네네네네. 떠오르는 게 많아서. 그럼 투자 네네네. 받으신 거는 그 목표는 뭘로 잡고 받으신 거예요? 이제 시그로 비즈니스를 가지고서 받았죠. 네. 그럼 리트머스는 별개고 네, 시그로를 리트머스는 통해서 하다 이제 보니까 이제 사스로 확장하려는 거고. 그로스하겠다. 네, 맞아요. 음, 사스 사업으로 그로스 하려고 한 거고, 음, 지금도 그게 음, 비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강한 비전을 음, 갖고 있어요. 그냥 단지 음,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란데 펀딩을 받을 음, 거냐 했을 때 그게 적합한 어떤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음, 대출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식으로 지금 앞으로 운영할 거예요. 음, 그 그리고 외주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계속 키울 건데, 당연히 키울 건데 음, BEP를 맞춰가면서 그 사업부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는 해나갈 거고, 음, 사스 살려 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 할 거예요. 음, 그렇군요. 그,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투자 유치가 아니고 자금 조달을 다양한 네. 방식으로 하셨던 거군요. 네네네네. 네. 투자 음, 유치도 하긴 했죠. 네. 음, 네. 대출을 통해서 하는 게 저도 지금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너무 전 잘 모르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의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해오셨던 그런 발자취 같은 것들이 투자를 받으면 사실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맞아요, 않았던 맞아요. 이유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안 유지를 하시는 것도 너무 멋있는 행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다가 받을 수도 있는데, 여튼 음, 지금까지의 어떤 현실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음, 자생한다. 네. 음, 네. 대출 받아서 운영한다. 이걸로 좀 생각하고 음. 있어요. 네. 이거 좀 열심히 다른 해야죠.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네네. 사실 뭐 창업가자들은 뭐 번아웃 잘 안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면 좀 빡세게 올 때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막 번아웃 오셨을 때나 그럴 때는 없나요? 번아웃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음, 2년 정도 하면은 무조건 와요. 음. 거의 안 2년이면 그 오기가 주기가 쉽지가 꽤 않아요. 긴데요. 예, 2년 정도 오면은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현타가 오는 것 음, 같고, 음, 성과가 특히나 없을 때 현타가 오는 것 같은데, 음, 번아웃이 오면은 그
일단 저는 요즘에 사실 되게 창업가분들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파운더 애들도 그렇고 빨리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음,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사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제 곧 결혼을 할 건데 같이 음, 살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 안정감이 음, 너무 커가지고 음, 그거를 뭔가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같이 살게 되면서 사실 연애도 아니고 같이 살게 음, 되면서 그런 번아웃이나 현타 이런 게 되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음, 그거는 그냥 어떤 어 뭔가 되게 불확실한 와중에 이런 우리 관계에 안정감이 있는 거? 그게 되게 음, 물론 음, 그 와중에 음, 엄청 많이 싸우는데 저희 굉장히 서로 다른 사람이어서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그게 좀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연애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음, 그냥 그 음, 뭔가 어, 짤 안정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음. 근데 뭔가 지금이랑 제가 느끼는 그게 되게 달라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때 더 절박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아, 근데 저랑 너무 비슷해서 진짜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저도 예. 네네 그럴 것 비슷한 같았어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똑같아요. 저도 창업을 2019년도에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5년, 6년 차는 됐는데 초창기 때는 훨씬 더 열심히 했고 절박하게 했지만 성과는 많이 나지 않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정감을 저한테 주는 분을 만나게 되어서 음, 그 음, 음. 말씀하신 대로 번아웃이라는 거는 예전에 비하면 정말 훨씬 주기가 짧아지기도 했고 회복력도 커졌고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와중에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주변에도 하기는 하는데 정말요? 이게 예. 쉽진 않잖아요. 예, 쉽지 않죠. 맞죠?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네, 게 네, 네. 맞는 것 같고 이제 운이 맞아요, 좋은 맞아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진짜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뭐 예. 근데 그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거는 이게 번아웃이 보통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겨내는 게 관계의 안정성이라는 게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그렇죠. 심리적인 건 것 같긴 해요. 이런 번아웃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진짜. 그래서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나 싶기도 하고. 예, 예. 음, 뭐 근데 그게 막 꼭 연인이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구나 뭐 음, 그러니까 가족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빨리 음, 깨달으면은 좋았을 것 음. 같아요. 제가. 예. 그죠. 근데 또 막 그 당시에 또 깨달을 수 있었냐 하면 또 아닐 것 같고, 막상 상황이 네, 맞아요, 오니까, 아, 맞아요. 예, 예.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너무 저랑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너무 네네네. 신기한데, 예. 예. 맞아요. 제가 원래는 이게 순서대로 많이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뭐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여튼, 네네네. 그럼에도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거의 이제 저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네, 파트에 대한 질문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응진님께서 공유해 주셨던 경험들 중에서 되게 초기에 그 수익화를 통해서 이제 시장 검증을 했던 경험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초기에 아직까지 창업을 안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수익화 내는 거는 제가 했던 방식으로 또 안 되는 방향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네.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될지 매번 고민이긴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 1인 기업 뭐 솔로프레니어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런 것 중 하나만 좀 뭔가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이게 좀 핵심인 것 음. 같다 그러니까 그런 네네네. 포인트가 하나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아,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을 리짓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온라인 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많은 분은 아니죠. 원래 1,800 정도를 사이드로 했고 그게 수익이 한 15% 20% 났거든요. 알바비 다 빼고. 음, 음, 그리고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신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4개월 정도 됐을 때 월 매출 한 3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광고비 제외하고 인건비가 그 정도 나갔어요. 근데 물론 그 광고비까지 다 합하면은 완전 BEP 수준은 아니었고 조금 더 크면은 BEP 되는 수준이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리트머스는 하자마자 그러니까 BEP 맞추면서 커왔고 시그러 같은 음, 경우는 물론 펀딩 받아서 하긴 했지만 저희가 세 명이서 시작해가지고 프로토타이핑 해가 한 다음에 뭐 정부 지원 사업 정도만 받은 다음에 매출이 바로 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면서 뭐
구독료가 못해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는 상태까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았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인원으로 수익화하면서 운영을 저희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펀딩을 안 받고 지금같이 뭔가 투자를 안 하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섹터에 상관없이 공식처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음. 그 이유랑 그 뭐 어떤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음. 그게 티핑 포인트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음. 그 티핑 포인트를 뚫으면은 돈이 그냥 벌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돈이 벌리는 게 이제 저희가 되게 음, 뭔가 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그게 어떤 엄청나게 어렵고 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너무 절여져 가지고 거기서 월급만 받아봐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작은 돈을 버는 음. 것도 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음. 그 그 버는 돈을 번다는 건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냥 저희가 어떤 가치 창출을 해가지고 그 어떤 돈을 그 그 가치를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인 거고. 음.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 메커니즘처럼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내가 생성해내려고 하는 가치에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음. 그리고 그 지불하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 외주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개발자 뽑아서 하거나 다른 외주 개발을 맡기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드는 코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코스트를 저희는 줄여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인 하신 거예요. 같은 밸류를 주면서. 음. 음. 그러면 우리가 코스트를 줄여준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본질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음. 네. 음. 어, 그, 어, 커머스를 하더라도 이 물건을 누군가가 떼와서 파는 거거든요. 예. 음. 그, 그러면은 이 떼오는 사람 대비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지? 그리고 내가 더 밸류에드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리고 더 크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이 밸류에드 할 수 있는 건 뭐지? 특장점이 뭐지? 그게 이제 어떤 차별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선 사실 자기만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음.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본인이 했던 경험들 바탕으로 그로스를 만드는 경험을 파시잖아요. 근데 그게 음. 직접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인데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현실적인 지식들을 나눠줌으로써 가치 창출을 하고 거기서 사실은 주는 가치에 되게 프릭션을 먹는 거죠. 굉장히 적은 부분. 음. 예, 뭐 음. 저는 막 1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음. 어떤 경험을 판다고 했을 때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음. 밸류는. 그리고 그 전달 방식이 사람들이 가치 교환을 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내가 뭐 신규 사업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음. 독창적인 BM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소비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주 개발은 어떤 식이냐 만나가지고 설명을 듣고 만들고 음. 싶은 견적을 받은 다음에 구매를 해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로 할 수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VOD라는 형태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크리에이터 분들의 음. 그리고 어떤 그룹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배치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음.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마켓을 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밸류는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어떤 공간에서 음. 어떤 방식으로 팔리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하시면은 사람들이 되게 익숙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음. 새롭게 뭔가 단계가 많은 비즈니스, 막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뭐 음. 어떤 거기 안에서 뭐 광고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되게 직관적이지 음. 않은 걸로 가면 갈수록 되게 어려워져요. 어떤 내가 음. 주려고 하는 가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거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을 굳이 깨려고 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맞아요, 만들려고 맞아요. 하는 것보다 그쵸. 그냥 공식대로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 말을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날리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감이 되는데 네네네. 왜 그걸 초반에 못할까? 저는 그것도 나는 왜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 하면 잘 뭔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네. 같기도 해요. 네. 저는 요즘에 인플루언서분들 돈 버는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거 되게 좋다 생각해요, 음. 사실. 근데 음. 약간 왜곡돼가지고 뭔가 막 어, 진짜 가치 창출이란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음, 뭔가 사업을 하게 만드는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음, 그냥 트랙들을 한번 해가지고 10만 음, 원, 20만 원이라도 벌어보면 아 이게 메커니즘이 이거구나라는 걸 좀 그 깨닫게 음, 되는 포인트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가치인데 나만의 강점을 갖고서 조금 다른 음, 제품이고 그게 가능하면 좀 더 싸거나 효율적인 어떤 음, 그 구조를 띠고 있을 때 팔리는 것 같거든요. 음, 그건 음,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되게 음, 고도화된 그, 그 시스템이어가지고 돈을 그쵸. 번다는 게 갖고 있는 어떤 음, 되게 그 맥락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는 가치 음, 창출이라 생각해요. 부가가치의 창출. 그래서 그 부분을 음, 나는 나라는 존재 어떤 독창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전달할 거냐에 음, 집중을 음, 하시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독창적인 것이 아주 또 시장이랑 동떨어져 있으면 또 안 그러면 안 되죠. 네, 되고, 그쵸, 그쵸. 네네네. 그쵸.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뭐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가 몸값이 비싸면 그럼 뭐 해야 되지 했을 때 그냥 개발부터 해볼까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그 정도의 생각 과정이 있으면 네네네. 저도 저보다는 빠르게 수익화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상식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제 건 잘 안 돼요. 남의 거는 얘기 잘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그래서 네. 진짜 코치를 그래서 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코치 있으면. 음. 네. 맞아요. 이게 또 남이 돈 어떻게 버는지를 진짜로 유심하게 듣고 하면 너무 정답이라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또 네. 그대로 하기 싫은 막 이상한 마음도 있고 또 내가 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뭔가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응지님도 그렇지만 그 룰에 맞춰가지고 잘 따르는 것이 이제 수익화로 가는 그냥 비결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쵸. 음,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거 보고서. 음, 진짜 너무 일단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지금도 이제 아주 열심히 그로스 단계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네네네. 회사의 방향성도 그렇지만 응진님 개인의 방향성 같은 것도 공유해 네.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지금 올해에도 2배 이상 크고 싶거든요. 네. 음,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어,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는 2개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올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는 리트머스를 이제 외주 개발사로서 되게 키워 나가는 거. 노코드뿐만 아니라 개발 전반의 영역을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도 개발 쪽도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더 확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외주 개발 시장에서 좀 유의미한 플레이어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되기 위해서 그 되게 도약해 나가는 기반을 좀 만드는 게 올 한 해일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시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솔루션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한 그 어떤 스텝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2가지를 잘 해내는 게 원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와, 두 가지 회사를 운영하시는 게 정말 당연히 모든 일이 뭐 쉽진 않겠지만 그 방향성이 커다랗게 뭉쳐져 있을 때 이제 더 시너지가 크게 날 거라는 것에 대한 뭔가 믿음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럼 이 창업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으세요? 그 창업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약간 선택하고 조금 뭐 편하게 맞아요. 표현하면 도전적이고 좀 도파민이 도는 것에 네. 뭐 마음이 끌리고 뭐 그런 네네. 느낌인데 그 창업가로서 이 인생을 선택함으로 본인에게 이제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인생을 좀 살고 싶으신지도 마지막으로 공유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 음, 저의 인생의 의미를 뭔가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그 존재해야 될까 이 세상에? 그 질문에 그냥 계속 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올해의 어떤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어떤 그 방향성도 그냥 저희가 더 가치 있는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고 싶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저희가 음, 하는 그 어떤 사업이나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 뭐 효율적이 되는데 음,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거에서 되게 보람을 갖고 뭔가 음, 그 살아갈 것 같고 어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결혼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결혼 잘 그렇지. 하고 이제 음, 그 음, 네.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막연한 궁금증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잘 그 꾸려 나가고 음, 싶어요. 네, 음. 아, 너무, 너무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왜 살지 생각해보면 사실 답이 별로 저 뚜렷하게 찾지 못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약간 뭉퉁한 표현이지만, 뭐 조금 더 좋은 것을 세상에 좀 많이 내고, 그게 네. 좀 뭔가 이롭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맞아요. 결과로 보면 뭐 매출일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의 생산성일 수도 있고, 그게 인류의 보편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매번, 아, 이걸 내가 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거기서 저도 찾은 답까진 아니지만 일단 내 가정을 잘 이루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것 또한 사회에서도 좀 좋은 방향이 아닐까? 어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 응지님 답을 들으니까 저도 어, 더 이렇게 그냥 재밌게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네. 아, 여튼 쓰임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살면서 느끼는 게 음, 되게 이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 있는 걸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을 때 저는 보람을 어쨌든 느끼는데 어, 음, 그런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 어떤 소재가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제가 사업을 함으로써 그 어떻게 보면 남들은 어, 하기 어려운 기회를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많은 팀원들 날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더 뭔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뭐 되게 몰입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잘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음, 어, 좀 저희는 어쨌든 사업하니까 B2B 하니까 고객사분들의 어떤 음, 생산성 향상과 예, 음,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그런 음, 예,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음. 이 방향성을 모두가 비슷하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겠지만, 그냥 네, 거기에 기여하고, 어쨌든 이제 AI가 더 많이 득세하는 시대가 될 텐데, 그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면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냥 맞아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어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외주 개발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AI 음, 시대에서 외주 개발사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희 개발을 한다는 행위에 집중하면은 사실 할 게 없거든요. 음, AI가 하면 되는데 왜? 음, 근데 음. 사람에 집중하면은 좀 할 게 많이 아주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래서 다들 그런 막 위대한 그런 개발자나 아니면 그런 발명가들도 가족이 없으면 뭐 아무 의미 없다.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음. 여튼 그럼 혹시 더 마지막으로 이 보고 계시는 분들께 뭔가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가 엄청 성공하지 않아가지고 더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여기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뭐 그냥 저는 재밌는 썰 그냥 제 고생한 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풀어드릴 수 있어서 그 정도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리고 좀 어, 저는 양상은 다르지만 다들 되게 열심히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 뭐 인터뷰 말고 다른 주제로 얘기를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네. 한번 기획을 해서 초대 한번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네, 응진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초기에 특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진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